여러분, 왕좌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황금으로 만든 의자, 수천만 명 위에 군림하는 절대 권력, 화려한 궁궐과 역사에 남을 이름. 우리는 흔히 왕좌를 쟁취한다고 말합니다. 용과 호랑이처럼 싸워 가장 강한 자가 차지하는 승리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만약 그 왕좌를 훔친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정정당당한 싸움이 아니라 비열한 속임수와 배신으로, 그것도 이 세상 단 하나뿐인 자신의 형에게서 그 자리를 훔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황제였습니다. 칭기즈칸의 후예,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던 몽골 원나라의 황제였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는 형의 왕좌를 훔쳤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형의 목숨을 훔쳤습니다. 1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형제를 위한 환영의 축제를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독살의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투그 테무르. 몽골식 칭호는 자야아투 칸. 그리고 훗날 역사의 원문종이라 불린 인물입니다. 자, 여기서 모든 비극의 아이러니가 시작됩니다. 문종, 문화의 으뜸, 학문의 정점이라는 뜻입니다. 이 칭호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그 어떤 몽골 황제보다도 예술과 학문을 사랑했고 눈부신 문화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업적은 그의 피 묻은 손을 가리기 위한 처절한 속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왕좌에 앉아있는 3년 내내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자신이 독살한 형의 망령이 그의 침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술과 악몽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의 대가를 이 세상 그 어떤 황제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치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자신의 아들이 가질 미래를 포기해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14세기의 한 폭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이라는 이름의 독배를 마신 한 나약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또 어떻게 그 잿더미 속에서 마지막 순간에 인간성을 되찾으려 했는지에 대한 깊고도 슬픈 고백입니다. 죄악에 시달린 왕좌, 원나라의 황제 투그 테무르의 이야기입니다. 1271년 칭기즈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이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원이라는 이름의 대제국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제국은 태생부터 치명적인 모순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개의 심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심장은 칭기즈칸의 전통을 따르는 몽골 초원의 유목민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칸이란 몽골의 전통 복장을 하고 말을 타고 활을 쏘며 군대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전사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몽골의 옛 수도인 카라코룸을 신성시했습니다. 그들에게 중국의 문화는 나약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심장은 쿠빌라이가 새로운 수도로 삼은 대도를 중심으로 한 한화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중국식 관료 제도를 받아들인 몽골 귀족과 한족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황제는 비단 도포를 입고 궁궐에 앉아 유교의 예법과 붓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문명 군주여야 했습니다. 칼을 숭상하는 몽골 전통주의자들과 붓을 숭상하는 중국식 관료주의자들. 이 두 거대한 힘은 쿠빌라이라는 거대한 태양이 1294년에 지고 난 뒤 황제의 자리를 놓고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충돌했습니다. 쿠빌라이 사후 황제들은 평균 3에서 4년밖에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황제가 죽으면 두 세력은 각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황제를 내세웠습니다. 쿠데타, 암살,
독살이 궁궐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나라는 안정을 찾을 틈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구 테무르가 태어난 시대의 공기였습니다. 숨막히는 권력 투쟁과 배신, 그리고 피해 냄새. 바로 이 혼돈의 한복판에서 1304년 2월 16일 투구 테무르가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쿠빌라이의 증손자인 카이산, 훗날 원나라 3대 황제가 되는 무종입니다. 투구 테무르는 황제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2살 터울의 형이 있었습니다. 코실라, 훗날 비극의 주인공이 될 원명종입니다. 이 두 형제의 운명은 그들의 아버지 카이산이 황제가 되면서부터 이미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카이산은 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몽골 초원에서 강력한 군대를 이끌던 야전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1307년 수도 대도에서 벌어진 정변을 이용해 사실상 쿠데타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때 그를 수도 내부에서 도운 것이 바로 그의 친동생 아유르바르와다였습니다. 동생은 형과는 반대로 부츠의 상징, 즉 유교 경전에 통달한 학자형 인물이었습니다. 형은 초원의 군사력을, 동생은 수도의 행정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는 황제가 되는 대신 자신을 도와준 동생에게 황태제, 즉 황제의 동생이자 후계자라는 자리를 줍니다. 그리고 두 형제는 몽골의 전통에 따라 약속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네가 황제가 되어라. 하지만 네가 죽은 뒤에는 반드시 황제의 자리를 나의 아들, 즉 너의 조카인 코실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것은 몽골의 전통적인 형제 상속을 따른 약속이었습니다. 동생이 형의 아들을 잘 보살펴 다시 형의 가문으로 황위가 돌아가게 하겠다는 칭기즈칸 시대부터 내려온 나름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처음부터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권력은 피보다 진하고 약속보다 강했습니다. 아버지 카이사는 즉위 4년 만인 1311년, 불과 31살의 나이에 급사합니다. 약속대로 동생 아유르바르와다, 즉 원인종이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인종은 처음에는 형과의 약속을 지키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형의 장남, 즉 11살이 된 조카 코실라를 주왕이라는 높은 자귀에 봉하고 수도에서 곁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인종의 곁에는 강력한 한화 세력과 그들의 중심인물, 바로 인종의 어머니인 다기 태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종에게 밤낮으로 속삭였습니다. 폐하, 어찌 아버지가 아들에게 황위를 물려주는 중국의 숭고한 법도를 따르지 않고 야만스러운 몽골의 풍습을 따르려 하십니까? 주왕은 선왕을 닮아 성격이 거칠고 군인들을 좋아합니다. 만약 그가 황제가 되면 우리 부대의 세력은 모두 숙청될 것입니다. 인종은 흔들렸습니다. 그 역시 칼을 숭배하는 조카 코실라보다 자신을 닮아 부를 좋아하는 자신의 아들 시데발라에게 황위를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1316년 인종은 형 카이산과의 맹세를 깨뜨립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시데발라를 황태로 책봉합니다.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깨어진 약속. 약속을 깨뜨린 인종과 다기 태우는 이제 자신들의 걸림돌이 될 두 조카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바로 형 카이산의 두 아들, 코실라와 투구 테무르였습니다. 그들은 두 형제를 수도 대도에서 즉시 멀리 쫓아내버립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 두 형제의 운명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갈라집니다. 첫째, 형 코실라. 당시 16살이었던 코실라는 아버지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반항적이었고 힘이 넘쳤으며 자신이 황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몽골 초원과 가까운 변방인 섬서의 군사기지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따랐던 옛 부하 장군들을 규합해 작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숙부가 약속을 어겼다. 황희는 나의 것이다. 그러나 16살 소년의 반란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그는 인종이 보낸 중앙군에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이제 코실라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체포되기 직전 수백 명의 부하들만 이끌고 제국의 국경을 넘어 도망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는 몽골의 심장부이자 제국의 서쪽을 다스리던 또 다른 몽골 제국, 차가타이 칸국으로 망명합니다. 그곳은 몽골의 전통이 가장 강하게 살아 숨쉬는 거친 전사들의 땅이었습니다. 코실라는 그곳에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는 수도의 화려함과 예법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대신 몽골의 거친 초원에서 말을 타고 활을 쏘고 끝없는 전투를 치며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몽골 전사들과 피로 맹세한 의형제를 맺었고 차가타이 칸의 신임을 얻어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유약한 황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0년간의 시련을 통해 칭기즈칸의 후예다운 진짜 몽골 전사이자 전쟁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둘째, 동생 투구 테무르. 당시 12살이었던 투구 테무르는 형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유약했고 조용했으며 예술과 학문을 사랑했습니다. 인종과 다기테우는 반항적인 코실라와는 달리 유순한 투구 테무르에게는 다른 처방을 냅니다. 그들은 투구 테무르를 군사 기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제국에서 가장 멀고 가장 이질적이며 몽골의 힘이 전혀 닿지 않는 유배지로 보냈습니다. 바로 중국 남쪽 끝에 있는 섬 해남도였습니다. 오늘날에는 휴양지로 유명하지만 14세기 몽골인에게 그곳은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초원에서 태어난 황족에게 1년 내내 덥고 습한 아열대의 섬은 감옥 그 자체였습니다. 투구 테무르는 그곳에서 전사가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말도, 초원도,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완벽한 고립 속에서 자신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에 파묻혔습니다. 바로 책이었습니다. 그는 망명객 신세였지만 황족으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해남도와 훗날 옮겨진 강남의 중심지에서 당대 최고의 한족 학자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고전, 유교 경전, 역사서를 탐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그림과 서예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형 코실라가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 칼을 갈고 있을 때 동생 투구 테무르는 중국 강남의 서재에서 붓을 갈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몽골 전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 명은 중국 문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의 생사도 모른 채 1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그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 두 형제를 서로가 서로를 겨눠야만 하는 제국의 두 개의 심장 그 자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328년 제국의 심장이 또다시 멎으려 하자 운명은 이 정반대의 두 형제를 피할 수 없는 비극의 무대로 동시에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형 코실라가 중앙아시아의 초원을 떠돌고 동생 투구 테무르가 강남의 서재에 갇혀 지낸 10여 년. 그 사이 제국의 수도 대도에서는 피해 역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형제의 약속을 깨고 아들에게 황위를 물려주었던 숙부 인종은 1320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아들 영종은 아버지를 닮아 급진적인 한화 정책과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성급했습니다. 그의 개혁은 몽골 전통파 귀족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결국 1323년
영종은 즉위 3년 만에 전통파 신하들에게 끔찍하게 암살당합니다. 이는 부채 세력에 대한 칼의 승리였습니다. 암살자들이 다음 황제로 내세운 것은 쿠빌라이의 또 다른 후손 예순테무르, 즉 태정제였습니다. 태정제는 몽골 초원의 지지를 받아 황제가 되었지만 막상 즉위하고 나니 수도 대도의 세력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도 저도 아닌 칼과 붓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습니다. 그의 어정쩡한 통치는 8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1328년 8월, 태정제가 제국의 여름 수도였던 상도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제국의 심장이 또다시 멎었습니다. 태정제의 뒤를 이을 적법한 후계자는 그의 9살짜리 아들 라기박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전통파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9살짜리 어린 황제를 상도에 앉혀놓고 전통파 귀족들이 모든 권력을 휘두를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도 대도에 도사리고 있던 10년간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한 마리의 거대한 뱀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테무르, 킵차크 튀르크계 출신의 몽골 귀족. 그는 전통파처럼 몽골 초원에서 군대를 이끈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도 대도의 궁궐을 지키는 친위대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뼛속까지 수도파였습니다. 한화파였죠. 그는 태정제가 즉위한 8년 내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정제의 아들 라기박이 황제가 되는 순간 자신을 포함한 수도의 모든 한화파 관료들이 숙청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태정제가 죽었다는 소식이 대도에 전해진 순간 엘테무르는 결심했습니다. 9살짜리 꼬맥에 옥새를 넘겨줄 순 없다. 이 제국은 대도의 것이다. 그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는 수도 대도의 모든 성문을 걸어 잠그고 군사력으로 황궁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전통파가 상도에서 어린 라기박을 황제로 추대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새로운 황제를 옹립해야 했습니다. 그의 쿠데타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태정제의 핏줄을 거부한다면 누구를 황제로 내세워야 하는가? 바로 그때 그의 머릿속에 10여 년 전 쫓겨났던 비운의 황족, 즉 정통성이 더 강했던 카이산의 두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형 코실라, 동생 투그테무르, 엘테무르에게는 꼭두각시 황제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눈에 누가 더 만만해 보였을까요? 저 멀리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 10년간 전쟁터를 누비며 수만 명의 진짜 몽골 군대를 이끌고 있는 전쟁 영웅 코실라였을까요? 그를 황제로 모셔오는 순간 엘테무르 자신은 코실라의 군화발에 짓밟힐 것이 뻔했습니다. 아니면 저 남쪽 강남의 유배지에서 정치와는 담을 쌓고 그림이나 그리고 있는 24살의 유약한 학자 투구테무르였을까요? 그는 군대도 세력도 심지어 정치 경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황제로 만들어준다면 평생 은인으로 모시며 시키는 대로 할 완벽한 허수아비였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엘테무르는 즉시 군대를 남쪽으로 보냅니다. 가서 카이산의 둘째 아들 투그테무르를 모셔오라. 그가 우리의 새 황제다. 이것은 엘테무르의 인생 최대의 도박이었습니다. 그는 정통성이 약한 둘째 아들을 황제로 내세워 정통성이 강한 첫째 아들과 현 황제의 아들 모두를 적으로 돌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제국 전체를 건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1328년 9월 중국 강남의 유배지에서 그림과 시에 몰두하던 24살의 청년 투그테무르. 그는 자신을 찾아온 수도의 군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를 죽이러 온 것인가? 그는 12살에 쫓겨난 이후 평생을 감시 속에서 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황제 폐하, 옥새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대도로 가시지요. 투그테무르는 어리둥절한 채, 그리고 두려움과 흥분에 휩싸인 채 수도 대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1328년 10월 16일, 그는 자신이 태어났던 궁궐에서 엘테무르의 손에 이끌려 용상에 앉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즉위입니다. 그는 황제가 되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첫날부터 알았습니다. 자신은 황제가 아니라 엘테무르의 인질이라는 것을. 그의 즉위식에서 모든 권한은 엘테무르에게 주어졌습니다. 엘테무르는 중서성 우승상이라는 최고 관직에 올라 제국의 모든 군사권과 행정권을 장악했습니다. 투그테무르는 그저 옥새를 들고 미소 짓는 그림 속의 황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즉위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끔찍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북쪽의 여름수도 상도에 있던 전통파 귀족들이 웬 도둑놈이 옥새를 훔쳤는가 라며 격분한 것입니다. 그들은 즉시 태정제의 9살짜리 아들 라기박을 황제로 추대합니다. 1328년 10월, 몽골 제국에는 2명의 황제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남쪽의 대도에는 동생 투그테무르, 북쪽의 상도에는 9살 소년 라기박. 제국은 순식간에 2개로 쪼개졌습니다. 칼의 세력과 붓의 세력 간에 피할 수 없는 내전. 역사는 이를 양도의 전쟁이라 부릅니다. 새로운 황제 투그테무르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는 그림붓밖에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엘테무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소. 엘테무르는 비웃었습니다. 폐하, 궁궐에서 그림이나 그리고 계십시오. 전쟁은 이 늙은이가 하겠습니다. 양도의 전쟁의 주인공은 황제 투그테무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궁궐에 앉아 매일 전황 보고를 받으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그의 수호자 엘테무르였습니다. 엘테무르는 무자비하고 유능하며 잔인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한화파였지만 싸움은 몽골 전통파보다 더 거칠게 했습니다. 그는 즉시 대도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진격했습니다. 상대의 전통파 군대는 숫자는 많았지만 지휘부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엘테무르의 군대는 쿠데타로 다져진 일사불란한 조직력과 수도라는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엘테무르는 불과 한 달 만에 상도의 주력군을 격파했습니다. 그는 기세를 몰아 상도를 포위했습니다. 1328년 11월 14일, 엘테무르의 군대는 상도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9살짜리 황제 라기박은 혼란 속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엘테무르는 전통파 귀족 수백 명의 목을 베어 그 수급을 수도 대도로 보냈습니다. 전쟁은 투그테무르와 엘테무르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1328년 말, 투그테무르는 마침내 제국의 유일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도 대도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곁을 지켜준 엘테무르에게 그대가 나의 형제요, 나의 아버지다라며 모든 권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자신이 유배지에서 꿈꾸던 문화군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1329년 1월 승리의 축제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제국의 서쪽 국경에서 그 어떤 전쟁 소식보다도 더 끔찍한 보고가 날아듭니다. 폐하, 큰일 났습니다. 서쪽의 차가타이 칸국에서 코실라 전하께서 살아계십니다. 양도의 전쟁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형 코실라가
자신이야말로 황제 될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는 10년간 자신을 따랐던 몽골 초원의 모든 전사와 차가타이 칸에게서 지원받은 최정예 기병대까지 수만 명, 어쩌면 10만 명에 육박하는 진짜 몽골 군대를 이끌고 제국의 국경을 넘어 동쪽으로 수도 대도를 향해 진군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형 코실라는 국경을 넘자마자 몽골의 옛 수도 카라코룸에서 스스로 황제에 즉위합니다. 그리고 동생 투구 테무르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나는 선왕의 적장자다. 나의 숙부가 약속을 깨고 내 자리를 빼앗았다. 지금 수도에 앉아있는 나의 아우투구 테무르는 반란군에게 속은 가짜 황제다. 이제 진짜 주인이 돌아왔다. 수도 대도는 얼어붙었습니다. 황제 투구 테무르는 옥좌에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것은 양도의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방금 피비린 날 나는 내전을 끝냈습니다. 군대는 지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간 초원에서 전쟁만 치러온 몽골 최정예 군대가 자신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명분이 형에게 있었습니다. 형은 적장자였습니다.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점 찍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제국의 모든 몽골 전통파가 이제 형 코실라의 깃발 아래로 모여들 것이 뻔했습니다. 권력의 화신이었던 엘 테무르조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하, 이건 못 이깁니다. 우리가 가진 군대로는 저 전쟁의 화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동생 투구 테무르는 절벽 끝에 몰렸습니다. 그가 피해 대가를 치르고 겨우 손에 넣은 황제라는 자리는 불과 몇 달 만에 자신을 죽일 단두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형이 수도에 도착하는 순간 자신은 엘 테무르와 함께 반역죄로 처형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학자이자 예술가였던 투구 테무르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교활하며 가장 완벽한 연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붓을 형의 심장을 찌를 비수로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1329년 1월, 제국의 수도 대도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코실라가 온다. 10년간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 전쟁으로 단련된 몽골 최정예 군대. 그리고 그 군대를 이끄는 전쟁의 화신, 정통 적장자 코실라. 그가 자신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수도를 향해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옥좌에 앉아있던 25살의 황제 투구 테무르. 그는 그림 붓밖에 잡아본 적 없는 학자였습니다. 그의 곁에 선 킹메이커 엘 테무르. 그는 잔인한 군인이었지만 10만 대군과 맞서 싸울 명분도 병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양도의 전쟁이라는 끔찍한 내전을 치렀습니다. 군대는 지쳤고 재정은 바닥났습니다. 엘 테무르는 황제에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하, 이건 못 이깁니다. 동생 투구 테무르는 절벽 끝에 몰렸습니다. 형이 수도에 도착하는 순간 자신은 반역죄로 처형될 것이었습니다. 그가 피해 대가로 겨우 손에 넣은 황제의 자리는 불과 몇 달 만에 자신을 죽일 단두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학자 투구 테무르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교활한 연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칼로는 형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붓을 이 세상 그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운 비수로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즉시 엘 테무르를 포함한 모든 신하를 궁궐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옥좌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 일대의 영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원래 황제의 자리에 욕심이 없었습니다. 선왕의 세력이 나라를 어지럽혔기에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내가 잠시 이 무거운 자리를 맡았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듯 떨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하늘이 감동할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의 형님, 선왕의 적장자이시자 이 제국의 진정한 주인이신 현명하고 용맹하신 형님께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신하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제국 전체의 기쁨이며 나 개인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나는 당장이라도 이 무거운 황제의 관을 벗어던지고 마땅히 형님을 주인으로 모실 것입니다. 나는 나의 형님을 만나 10여 년간 못다한 회포를 풀고 축하의 술 한 잔을 올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원도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완벽한 형제였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피를 흘리는 다른 왕조들과 달리 동생이 형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유교 경전에나 나올 법한 완벽한 미담이었습니다. 그는 부수의 군주답게 자신의 행동을 덕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는 즉시 엘 테무르를 포함한 최고의 신하들을 사절단으로 임명합니다. 가서 나의 형님을 모셔오라. 나의 진심을 전하고 이 황제의 옥새를 형님께 바쳐라. 이것은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형 코실라의 심장을 겨눈 가장 달콤하고 가장 치명적인 독침이었습니다. 그는 이 연기로 2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습니다. 첫째, 형 코실라를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장 해제시킨다. 둘째, 자신의 최대 정적인 엘 테무르를 가장 위험한 호랑이 굴로 직접 걸어 들어가게 만든다. 투그 테무르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형이 내 연기에 속지 않고 엘 테무르의 목을 벤다면 나는 나의 가장 강력한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다. 만약 형이 내 연기에 속아 엘 테무르를 받아들인다면 그때는 다른 계획을 세우면 된다. 그는 자신은 가장 착한 동생의 역할 뒤에 숨어 두 괴물이 서로 싸우다 죽기를 기다리는 가장 교활한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1329년 2월 몽골 초원의 옛 수도 카라코룸. 수만 명의 군대에 둘러싸인 형 코실라는 동생이 보낸 사절단을 맞이합니다. 그는 사절단의 대표가 자신을 배신하고 동생을 황제로 옹립했던 엘 테무르라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목을 베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엘 테무르는 코실라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동생 투그 테무르의 친서와 옥새를 바칩니다. 전하, 저희는 반역자가 아닙니다. 저희는 제국의 안정을 위해 잠시 옥새를 지켰을 뿐입니다. 황제께서는 형님만이 진정한 주인이시며 동생은 그저 형님을 기다렸다고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부디 대도로 오셔서 이 제국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코실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10년간 거친 초원에서 살아온 전사였습니다. 그는 정치 공작이나 궁중 암투보다는 명예와 정면 승부에 익숙했습니다. 그는 동생의 친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10여 년 전 유배지로 뿔뿔이 흩어져야 했던 어린 동생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투그 테무르는 원래 착한 아이였다. 그는 예술을 사랑했을 뿐 권력에는 욕심이 없었지. 코실라는 동생의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아니, 그는 속았다기보다 믿고 싶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내전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끝낼 수 있다는, 그리고 10년 만에 동생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1329년 4월 15일 코실라는 카라코룸에서 동생의 양위를 받아들여 공식적으로 몽골 제국의 황제 명종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는 동생을 완벽하게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수만 명의 몽골 최정예 군대를 카라코룸과 몽골 초원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결정합니다.
수도에 피바람을 몰고 갈 필요는 없다. 동생이 이미 항복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는 동생 투구 테무르를 만나 환영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자신의 최측근과 개인 경호대, 약 1800명의 소규모 병력만 이끌고 남쪽으로 수도 대도를 향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화신이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하고 독사의 굴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형 코실라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 수도 대도의 투구 테무르는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그 누구보다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의 관찰자로서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형은 엘테무르의 목을 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절단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형이 수도로 오고 있었습니다. 투구 테무르는 당황했지만 그의 곁에 있던 엘테무르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엘테무르는 이미 코실라를 직접 만나보고 깨달았습니다. 저자는 진짜 황제다. 그는 몽골 초원파의 상징이다. 그가 수도에 입성하는 순간 나를 포함한 모든 수도파는 숙청될 것이다. 엘테무르에게 코실라 황제는 주군이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적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궁궐로 달려가 떨고 있는 황제 투구 테무르를 만났습니다. 아마도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가장 끔찍한 악마의 속삭임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엘테무르, 폐하, 이제 어쩌실 겁니까? 형님을 맞이할 준비는 되셨습니까? 투구 테무르, 나는 이미 양위한다고 했소. 나는 황태제가 되어 조용히 살 것이오. 엘테무르, 폐하, 아직도 꿈을 꾸십니까? 조용히 살겠다. 폐하의 형님, 코실라 전하께서 지금 내려오시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분은 자신의 초원파 장군들을 이미 수도의 핵심 요직에 모두 임명해 버리셨습니다. 그분이 수도에 입성하는 순간 폐하를 황제로 옹립했던 저는 반역자로 목이 잘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죽인 다음에는 누구 차례일까요? 투구 테무르는 침묵했습니다. 엘테무르, 폐하, 권력의 세계에서 살아있는 전임 황제만큼 위험한 존재는 없습니다. 형님이 자신의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싶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착한 동생인 폐하입니다. 그분은 지금은 웃고 있지만 언젠가 반드시 폐하를 죽일 것입니다. 폐하께서 먼저 움직이지 않으신다면 말입니다. 폐하, 이건 그분이 죽거나 우리가 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투구 테무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12살 때 유배를 떠나 24살에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옥좌를, 이 권력을, 이 화려한 궁궐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에 대한 그리움보다 형에 대한 두려움과 왕좌에 대한 탐욕이 그의 영혼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엘테무르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동의했습니다. 아니, 묵인했습니다. 형님을 수도에서 맞이할 수는 없소. 아직 내전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으니 수도와 초원의 중간 지점인 온갖 차트에서 내가 직접 형님을 맞이하러 가겠소. 10년 만에 재회를 축하하는 성대한 연회를 준비하시오. 연회, 온갖 차트, 모든 암호가 정해졌습니다. 투구 테무르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끔찍한 범죄의 공범자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가장 완벽한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1329년 8월 18일 수도 대도와 몽골 초원의 중간 지점인 온갖 차트의 광활한 초원. 이곳에서 10여 년 만에 흩어졌던 두 형제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형 코실라,
30살의 늠름한 전사. 동생 투구테무르, 26살의 섬세한 학자.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은 말을 타고 달려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10여 년 전 숙부에게 쫓겨나 뿔뿔이 흩어져야 했던 어린 시절. 서로의 생사도 몰랐던 기나긴 유배 생활. 형 코실라는 동생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우야, 고맙다. 네가 옥새를 지켜준 덕분에 아버님의 한을 풀게 되었다. 동생 투구테무르는 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옥새를 바쳤습니다. 형님, 이 모든 것은 마땅히 형님의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이제야 마음이 편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코실라는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동생 투구테무르를 황태제, 즉 자신의 유일한 후계자로 책봉합니다. 아우야, 우리는 이 제국을 함께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이 위대한 형제와 제국의 통일을 축하하기 위한 거대한 환영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나란히 앉아 술잔을 주고받았습니다. 초원의 장군들과 수도의 관료들이 어지럽게 뒤섞여 며칠 밤낮으로 축제가 이어졌습니다. 형 코실라는 완벽하게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는 전사였기에 승자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그는 동생이 주는 술을, 엘테무르가 권하는 술을 의심 없이 받아 마셨습니다. 자신이 10년간 그리워했던 가족의 품에 안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 투구테무르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마 단 한 잔의 술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형이 자신이 준비한 독배를 언제 마시게 될지 엘테무르의 눈짓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연회가 시작된 지 나흘째 되는 날, 1329년 8월 30일. 그날도 연회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동생 투구테무르가 직접 일어나 형 코실라에게 축하의 술을 따릅니다. 형은 10년 만에 만난 동생이 주는 술을 기쁘게 그리고 남김없이 받아 마셨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 연회가 파하고 자신의 막사로 돌아간 황제 코실라. 그는 갑자기 자신의 배를 쥐어뜯는 듯한 지옥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검붉은 피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독,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독살이었습니다. 초원의 영웅, 몽골의 적장자는 전장에서의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라 가장 비열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동생의 축제 한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자신을 향해 웃어주던 동생 투구테무르의 얼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날 밤 황제 코실라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동생을 만난 지 단 나흘 만이었습니다. 황제로 즉위한 지 불과 6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스릴 제국의 수도 대도를 단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채 동생의 환영연회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황제가 죽었습니다. 온갖 차트의 초원은 축제의 환호성 대신 공포의 정적으로 뒤덮였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이 모든 것을 기획한 엘테무르였습니다. 그의 군대는 즉시 초원 전체를 포위했습니다. 형 코실라를 따라왔던 1800명의 충성스러운 개인 경호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도 전에 황제를 시해하려 한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고 그 자리에서 모조리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투구테무르, 근 형의 시신이 식기도 전에 자신의 두 번째 연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피 묻은 형의 막사로 달려가 시신을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형님, 나의 형님, 누가 감히 이런 짓을... 하늘이 어찌 이리도 무심하십니까? 제국의 태양이 졌습니다. 그의 슬픔은 너무나도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그 누구보다도 가짜였습니다. 그는 형의 죽음에 대한 수사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엘테무르와 수도파 관료들은 폐하, 제국이 또다시 주인을 잃었습니다. 이 혼란을 수습할 분은 황태제이신 폐하뿐입니다. 라며 그의 발밑에 엎드렸습니다. 투그테무르는 형님의 죽음이 너무 슬퍼 감히 그 자리를 받을 수 없다며 3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1329년 9월 8일, 형 코실라가 죽은 지 불과 8일 만에 형의 피가 채 마르지 않은 바로 그 온가차트의 초원에서 투그테무르는 다시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것이 그의 2번째 즉위, 원문종의 진짜 시작입니다. 그는 양위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연극을 독살이라는 가장 추악한 비극으로 끝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형을 죽음의 연회로 불러냈고 형의 죽음을 묵인했으며 형의 시신을 밟고 형의 피가 묻은 그 왕좌를 다시 훔쳤습니다. 그는 강도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제국의 유일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방해할 그 어떤 적도, 그 어떤 형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테무르의 군대에 둘러싸여 수도 대도를 향해 말을 돌렸습니다. 승리의 개선 행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죽인 것은 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도 함께 죽였습니다. 그가 다시 손에 넣은 황제의 관은 이제부터 매일 밤 그의 머리를 짓누를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가시관이 될 것이었습니다. 1329년 9월, 26살의 투그테무르는 형의 피가 채 마르지도 않은 온가차트의 초원에서 다시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승리자로서 수도 대도로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개선 행렬, 길가에 엎드린 백성들, 그를 향해 만세를 외치는 신하들. 그는 12살에 쫓겨났던 이 궁궐의 명실상부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 원나라의 옥새를 손에 쥐었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던 유일한 존재, 용맹했던 형 코실라는 이제 차가운 시신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꿈꾸던 문화 군주로서의 이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첫날부터 알았습니다. 그가 돌아온 이 궁궐은 승리의 전당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을 갇혀 살아야 할 거대하고 화려한 감옥이라는 것을. 그는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 왕좌는 황금이 아니라 가시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10여 년 만에 만났던 형의 기뻐하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건넨 축하의 술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 마시던 그 형의 마지막 모습이 지옥 같은 악몽이 되어 그의 침실을 덮쳤습니다. 나는 형을 죽였다. 나는 강도다. 이 죄책감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니, 이 독을 위장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문화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방법으로 왕좌를 차지한 그가 어떻게 500년 몽골 원나라 역사상 가장 문화적이고 지적인 황제, 문종, 즉 문화의 으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끔찍한 아이러니의 시작입니다. 그의 모든 문화 정치는 이상실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속죄였습니다. 그는 증명해야 했습니다. 나는 형보다 더 나은 황제다. 내 형 코실라는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저 무식한 초원의 무의 상징이었다. 그는 제국을 다시 야만의 시대로 돌리려 했다. 하지만 나는 붓을 들고 예약을 아는 문명화된 문의 상징이다.
내가 형을 죽인 것은 이 제국을 더 위대하고 더 문명화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역사적 선택이었다. 그는 자신의 살인을 문명의 승리로 포장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황금과 먹물로 덮어버리려고 발버둥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속죄에 몰두하기도 전에 그는 자신이 갇힌 죄악의 감옥에 자신 외에 또 한 명의 간수가 있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바로 이 모든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했던 공범자 엘테무르였습니다. 투구 테무르는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하루도 진짜 황제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는 꼭두각시였습니다. 엘테무르는 형 코실라를 독살한 공으로 중서성 우승상이라는 제국의 모든 행정권과 군사권을 총괄하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1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황제 위의 황제였습니다. 왜일까요? 엘테무르는 황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바로 형을 독살했다는 끔찍한 비밀 그 자체였습니다. 엘테무르는 황제 투구 테무르를 안중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제의 궁궐 바로 옆에 황궁보다 더 크고 화려한 저택을 지었습니다. 그는 황제의 골룡포보다 더 사치스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자리에서조차 황제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황제가 총애하던 후궁을 내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투구 테무르는 자신의 여인을 빼앗겼습니다. 황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반역자라고 소리치는 순간 엘테무르는 우리는 공범이라고 맞받아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좌를 얻는 대가로 황제의 권위, 황제의 자존심, 심지어 황제의 여인까지 모든 것을 자신의 살인 청부업자에게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안팎으로 골마 터지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죽은 형의 망령이, 낮에는 살아있는 악마가 그를 덮쳤습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그가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 그의 죄책감을 씻어주고 엘테무르의 모멸감을 잠시라도 잊게 해줄 유일한 공간, 그것이 바로 문화였고 예술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는 엘테무르에게 정치는 그대가 다 하시오. 나는 이라며 자신만의 성전을 짓는 데 몰두합니다. 1329년 11월 그가 다시 즉위한 지 불과 2달 만에 투구 테무르는 규장각사라는 새로운 학술기관을 설립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도서관이나 황실 서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투구 테무르가 만든 속죄의 성전이자 그의 정신적 피난처였습니다. 그는 이 규장각에 제국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 서예가, 화가, 역사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몽골인, 한족, 심지어 생목인까지 인종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력만이 기준이었습니다. 투구 테무르는 매일 이곳에 들렀습니다. 그는 군복이나 갑옷 대신 한족 황제처럼 화려하지만 단정한 비단 도포를 입었습니다. 그는 칼을 드는 대신 가장 아끼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 학자들과 정치나 군사가 아니라 그림을 논했습니다. 서예의 기법을 토론했습니다. 유교 경전의 심오한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 규장각을 엘테무르의 더러운 피와 정치 공작이 닿지 않는 고고하고 순수한 문화의 영역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는 이 학자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이 살인자가 아니라 위대한 문화 군주가 된 듯한 착각에 빠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이들에게서 폐하께서는 요순일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십니다. 라는 찬사를 들으며 자신의 죄책감을 잠시나마 잊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후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학자들의
스승이자 동료였습니다. 그의 예술적 재능은 진짜였습니다. 그는 몽골 황제였지만 몽골어보다 한어와 한시에 더 능통했습니다. 그가 직접 쓴 서예 작품은 당대 최고의 서예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의 명필이었습니다. 그가 그린 묵죽도는 단순한 황제의 취미가 아니라 중국 미술사의 남을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이것이 그의 비극입니다. 그는 예술가의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강남의 유배지에서 정치와 무관하게 북과 함께 살 때가 어쩌면 가장 행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황제로 만들었고 그의 탐욕은 그를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가장 순수했던 재능, 이 예술을 자신의 가장 추악한 죄를 덮는 포장지로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규장각에서 학자들과 순수한 예술을 논하던 투구 테무르는 자신의 속죄를 위한 더 거대하고 더 영구적인 기념비가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살인자가 아닌 위대한 황제로 남길 결정적인 업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330년 규장각의 학자들에게 원나라 역사상 가장 방대한 프로젝트를 명령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세대전의 편찬입니다. 경세대전,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법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칭기즈칸 이래 100년 넘게 축적된 원나라 제국의 모든 법률, 제도, 관습, 역사, 지리, 인물, 즉 제국 그 자체를 문자로 집대성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총 880권에 달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백과사전이었습니다. 왜 그는 이토록 거대한 편찬 사업에 집착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그의 속죄의 완성판이었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역사에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보아라, 너희가 야만인, 초원의 전사라고 무시했던 나의 형 코실라. 그가 황제가 되었다면 제국은 다시 혼란과 야만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문명을 아는 나, 투구 테무르가 황제가 되었기에 제국의 100년 역사가 이렇게 문자로 정리되고 법률로 완성되지 않았는가. 나의 작은 희생은 이 거대한 업적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대가였다. 그는 자신의 살인을 역사 발전의 동력으로 치환하려 했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책더미 밑에 형의 피 묻은 시신을 영원히 묻어버리려 했습니다. 이 경세대전은 1331년에 완성되어 원나라 통치의 기본 법전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은 훗날 명나라가 원나라를 무너뜨린 뒤 주원장이 명나라의 법전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업적이 역설적으로 후대에 엄청난 문화적 유산을 남긴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영혼은 그렇게 쉽게 속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투구 테무르는 규장각의 성군이었습니다. 그는 학자들과 토론하고 경세대전의 편찬을 독려하며 위대한 문화군주로 행세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다시 옹가차츠의 피 묻은 초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형의 망령이 그의 침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밤 만취 상태가 될 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술만이 형의 목소리를 잠시 잊게 해줄 유일한 마취제였습니다. 그의 성격은 극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낮에는 한없이 자비롭고 지적인 군주였다가 밤에는 술에 취해 사소한 실수에도 광기를 부리는 폭군이 되었습니다. 그는 궁궐의 나인이나 환관이 작은 실수라도 저지르면 그 자리에서 잔인한 고문을 가하거나 심지어 직접 칼을 휘둘러 죽여버렸습니다. 그의 예술가로서의 섬세한 감수성은 죄책감과 알코올에 쩔어
끔찍한 폭력성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엘테무르에게 정치적으로 복종당했습니다. 그는 죽은 형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문화라는 황금빛 감옥 속에서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찢어진 영혼에 운명은 또 하나의 희망이자 가장 잔인한 질문을 던집니다. 1330년 그의 황후 부다시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제 투구테무르는 자신의 핏줄인 후계자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 아들을 보며 잠시 죄책감을 잊으려 했습니다. 그래, 이 아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나의 죄를 묻어야 한다. 이 제국을 나의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그는 자신의 아들 엘테구스를 황태자로 책봉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이 순수한 아들의 시대로 넘겨 자신의 더러운 피를 깨끗한 핏줄로 세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죄책감이 가장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네가 감히 너의 아들에게 이 자리를 물려준다고? 네가 나를 죽이고 훔친 이 자리를, 네가 내 자리를 빼앗았다면 네가 내 아들들의 자리까지 빼앗으려 하느냐? 그는 잊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인 형 코실렉에도 2명의 어린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투구테무르는 자신의 아들 엘테구스를 품에 안았습니다. 자신의 핏줄, 자신의 후계자. 그는 이 갓 태어난 아들을 보며 자신이 살인자가 아니라 아버지임을 느끼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을 위해 자신의 죄악으로 얼룩진 제국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아들을 황태자로 책봉하려 할 때마다 그의 발목을 잡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잊고 싶었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존재들. 바로 그가 독살한 형 코실라가 남긴 2명의 어린 아들들이었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토곤 테무르, 둘째의 이름은 린친발. 형이 독살당했을 때 이 조카들은 겨우 10살, 4살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거나 혹은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삼촌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투구테무르에게 이 2 조카는 단순한 조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복수의 망령이자 자신의 아들이 황제가 되는 것을 막을 가장 정통성 있는 경쟁자였습니다. 형은 적장자였고 따라서 형의 아들인 토곤 테무르가 자신보다도 자신의 아들보다도 황위 계승 서열에서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의 죄책감과는 별개로 정치적으로도 이 조카들은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그는 이 조카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차마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10살, 4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들을 죽일 만큼의 악마는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형을 죽인 직후라 또다시 핏줄을 죽이는 모습을 보이면 민심이 돌아설까 두려웠던 것일까요? 어느 쪽이든 그는 그들을 죽이는 것 대신 자신이 10여 년 전 당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 즉 사회적인 죽음을 선사하기로 합니다. 바로 유배였습니다. 그는 첫째 조카 10살의 토곤 테무르에게 끔찍한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너의 아비는 적법한 황제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반란을 꾀했다. 그리고 그는 이 10살짜리 조카를 제국에서 가장 멀고 가장 낯선 땅으로 쫓아내 버립니다. 첫 번째 유배지는 놀랍게도 고려의 대청도였습니다. 몽골의 황족이 한반도의 작은 섬으로 유배를 온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1년 넘게 감시를 받으며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투구테무르는 그것으로도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토곤 테무르를 다시 중국 남쪽의 가장 척박한 땅, 게림으로 옮겨버립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 유배되었던 강남보다 더한 오지였습니다.
그는 조카가 그곳에서 정치와는 완전히 담을 쌓고 잊혀진 존재가 되어 조용히 죽어가기를 바랐습니다. 둘째 조카 사살의 린친발은 너무 어렸기에 수도대도의 궁궐 한 구석에 사실상 감금시켜버립니다. 이제 모든 걸림돌이 사라졌습니다. 형은 죽었고 형의 아들들은 제국의 양끝으로 쫓겨났습니다. 그의 곁에는 자신을 지지하는 엘 테무르와 황후 부다시리, 그리고 자신의 피를 이은 아들 엘 테구스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아들을 황태자로 책봉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아들의 새 시대로 덮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혹은 죽은 형의 망령이 그의 마지막 행복마저 허락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1331년 투그 테무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자신의 속죄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던 그의 하나뿐인 아들 엘테구스가 태어난 지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갑자기 요절하고 맙니다. 투그 테무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하늘의 형벌로, 죽은 형의 저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형을 죽였다. 내가 형의 자리를 훔쳤다. 그래서 하늘이 나의 아들을 데려갔구나. 이것은 벌이다. 나의 죄에 대한 대가다. 그의 죄책감은 이제 그가 도망칠 수 있는 그 어떤 피난처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광기가 되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술을 더 마셨습니다. 그의 건강은 그가 형에게 먹였던 독보다 더 빠르고 고통스럽게 그의 몸과 마음을 좀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규장각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보이지 않는 망령과 싸웠습니다. 그의 아내 부다시리 황후는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미쳐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형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황후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어떻게든 자신의 핏줄을 이어가기 위해 남편에게 애원했을 것입니다. 폐하,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젊습니다. 다시 아들을 낳으면 됩니다. 하지만 투그 테무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또다시 아들을 낳는다 해도 하늘이 죽은 형이 그 아들을 또다시 데려갈 것이라고, 자신은 아버지가 될 자격조차 박탈당했다고. 그의 영혼은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27이었습니다. 1331년 말 아들을 잃은 충격과 술 그리고 죄책감에 휩싸인 투그 테무르는 정치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광기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의 아내가 아닌 자신이 독살한 형 코실라의 미망인을 자신의 황후로 책봉하려 시도합니다. 형수를 아내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몽골의 전통인 형사취수제를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기와 상황이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남편을 죽인 그 여인을 자신의 침실로 끌어들이려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그의 속죄 방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죽은 형을 완벽하게 모욕하려 한 것일까요?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죄감에 미쳐버린 황제가 자신이 죽인 형과 동일시 되려는, 즉 형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 스스로 형이 되려 했던 끔찍한 정신착란으로 해석합니다. 다행히 이 끔찍한 시도는 신하들의 맹렬한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투그 테무르의 정신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버렸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가 미쳐가는 모습을 냉정하게 지켜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 모든 것의 공범자이자 실권자인 엘 테무르. 그는 생각했습니다. 황제가 미쳤군. 하지만 상관없다. 그가 누구를 후계자로 삼든
내 손아귀에 있으면 된다. 또 한 명은 바로 투구 테무르의 아내 부다시리 황후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죄책감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며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남편마저 죽으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1332년 9월 2일, 투구 테무르가 마침내 병상에 누워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28이었습니다. 그의 임종을 지키는 두 사람, 엘 테무르와 부다시리 황후. 그들은 당연히 황제가, 비록 친아들은 죽었지만 그래도 당신의 가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후계자로 지명할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황제 투구 테무르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그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진실되며 가장 비극적인 유언을 남깁니다. 이것은 몽골 제국의 역사를, 아니 중국 대륙의 역사를 통째로 뒤바꾼 유언이었습니다. 그는 아내 부다시리와 공범자 엘 테무르를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죽은 형에게 바치는 그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내 형님에게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지었소. 황후와 엘 테무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황제가 공식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나는 평생을 그 죄 속에서 후회하며 살았소. 내 아들 엘테구스가 일찍 죽은 것은 바로 하늘이 내게 내린 벌이요. 나의 죄에 대한 대가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내가 오늘 죽는 것은 아마도 하늘이 내 형님의 한을 풀어주는 것일게요. 그러니 내가 죽거든 나의 핏줄과 가까운 그 누구에게도 왕위를 물려주지 마시오. 나의 아들이 죽었으니 이 자리는, 내가 형에게서 훔쳤던 이 자리는 마땅히 내 형의 아들에게 돌아가야 하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두 사람에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저 남쪽 계림으로 유배가 있는 나의 조카 토곤 테무르를 당장 불러와 그에게 황위를 물려주시오. 이것이 내가 내 형님에게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오. 황제 투구 테무르는 이 말을 마치고 형을 죽인 지 정확히 3년 만에 28배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문화도, 예술도, 권력도 아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의 참회를 택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가문이 몰락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친아들이 살아있었다 해도 그 아들을 버리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죽은 형에 대한 죄책감이 핏줄에 대한 사랑과 권력욕을 마지막 순간에 이겨버린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유언이었습니다. 1332년 9월 28배 황제 투구 테무르가 죽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제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자리는 내 형의 아들 토곤 테무르에게 돌려주라. 황제의 임종을 지켰던 두 사람, 모든 범죄의 공범자이자 제국의 실권자였던 엘 테무르, 그리고 아들을 잃고 이제 남편까지 잃은 부다시리 황후. 그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유언을 따르자니 자신들이 평생을 원수로 여겼던 코실라의 핏줄, 그것도 13살이나 되어 세상 물정을 알 만큼 자란 토곤 테무르를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가 황제가 되는 순간 아버지를 죽인 자들인 자신들은 당장 목이 잘릴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유언을 무시하자니 선왕의 뜻을 어긴 반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황제의 마지막 말은 죽어서까지 그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마지막 꼼수를 부립니다. 그들은 죽은 황제의 뜻을 따르는 척 하기로 합니다. 엘테무르가 말했습니다. 폐하께서는 분명 형의 아들에게 물려주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굳이 저 멀리 유배가 있는 첫째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수도에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둘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투구 테무르가 죽인 형 코실라에게는 계림으로 쫓겨난 첫째 토곤 테무르 말고도 수도 대도의 궁궐에 감금되어 있던 당시 겨우 7살밖에 안 된 둘째 아들 린친발이 있었습니다. 7살짜리 꼬마. 글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며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를 어린아이. 그 아이라면 토곤 테무르 대신 황제로 앉혀도 유언을 어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한 꼭두각시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1332년 10월 23일 엘테무르와 부다시리 황후는 죽은 투구 테무르의 유언을 교묘하게 비틀어 형 코실라의 7살짜리 둘째 아들 린친발을 황제로 옹립합니다. 부다시리 황후는 황태후가 되어 7살짜리 조카 뒤에서 수렴 청정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죄인 투구 테무르의 아내와 공범 엘테무르가 피해자 코실라의 아들을 꼭두각시로 내세워 제국을 계속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기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혹은 죽은 투구 테무르의 참회가 이 마지막 기만마저 허락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황제로 즉위한 7살 소년 린친발. 그가 용상에 앉은 지 불과 53일 만인 1332년 12월 14일. 어린 황제는 갑자기 급사하고 맙니다. 이제 궁궐은 완벽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엘테무르와 부다시리 황후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죽은 투구 테무르의 핏줄은 아들 엘테구스가 죽으며 이미 끊겼습니다. 죽은 코실라의 핏줄은 둘째 린친발이 방금 죽었습니다. 이제 칭기즈칸의 정통성을 이은 후계자는 제국 전체에 단 한 사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엘테무르와 부다시리 황후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단 한 사람. 10년간 고려의 외딴 섬과 중국 남쪽의 계림을 떠돌며 아버지의 죽음을 곱씹고 삼촌에 대한 복수심을 키웠을 13살의 소년. 토곤 테무르. 더 이상 꼼수를 부릴 대체제가 없었습니다. 죽은 투구 테무르의 유언은 모든 운명의 장난을 뚫고 마침내 단 한 사람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엘테무르는 땅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유언을 거부하고 자신이 황제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칭기즈칸의 핏줄이 아니었으니까요. 1333년 1월 엘테무르는 마지못해 저 남쪽 계림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가서 토곤 테무르를 모셔오라. 1333년 7월 13살의 유배자 토곤 테무르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자들의 부름을 받고 자신의 삼촌이 훔쳤던 바로 그 수도 대도로 입성합니다. 그리고 그는 몽골 제국의 황제로 즉위합니다. 그가 바로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 원순제입니다. 이제 이 모든 비극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무섭고 가장 완벽한 인과응보였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동생 투구 테무르는 형 코실라를 독살하고 왕좌를 훔쳤습니다. 그는 3년간 자신이 훔친 왕좌 위에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문화 통치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지만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로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공범자가 아니라,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 오직 죽은 형의 핏줄에게 이 제국을 돌려주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속죄로 인해 황제가 된 조카 토곤 테무르. 그는 어떤 황제였을까요? 그는 13살에 즉위해 무려 37년간 재위합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을 아버지를 죽인 자들의 그늘 아래서 꼭두각시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정치에 환멸을 겪고 사치와 향락에 빠졌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14세기 중반, 중국 대륙은 흑사병과 대기근, 그리고 주원장이 이끄는 한족의 거대한 반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1368년, 황제 토곤 테무르는 주원장이 이끄는 명나라 군대에게 수도 대도를 빼앗기고 자신들의 고향인 몽골 초원으로 처참하게 도망칩니다. 쿠빌라이 칸이 세운 거대한 원나라 제국이 100년 만에 중국 대륙에서 완전히 쫓겨난 것입니다.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형을 죽이고 제국을 훔쳤던 동생 투구 테무르. 그는 경세대전을 만들며 제국의 영원한 통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가 속죄를 위해 선택한 마지막 결정, 즉 형의 아들에게 황위를 돌려준 그 유언이 결과적으로 제국을 멸망시킨 마지막 황제를 옹립한 셈이 된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제국은 그의 죄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의 참회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이보다 더 무섭고 더 완벽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요? 그는 예술가의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황제의 탐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붓을 사랑했지만 결국 독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황제의 자리는 그에게 영광이나 권력이 아니라 죽은 형의 망령과 살아있는 고범자 사이에서 매일 밤 고통받아야 하는 죄악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가 속죄를 위해 쏟아부었던 화려한 문화유산들, 규장각사와 경세대전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죄가 없었다면 탄생하지 못했을 피 묻은 유산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을 묻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아들마저 버리고 자신이 훔쳤던 왕좌를 죽은 형의 아들에게 되돌려주라고 유언했던 그 마지막 순간. 역사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훔쳤던 왕좌는 결국 그의 속죄를 통해 정확히 제자리로 돌아갔고, 그렇게 제자리를 찾은 왕좌 위에서 제국은 멸망했습니다.